중요한 건 제 투자의 원칙. 첫 번째 원칙. 투자해라. 이 원칙이 맞는지부터 생각해 보는 게 맞다.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호수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나요? 네, 장투 부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유튜브에 다가구를 경매로 낙찰받아 신탁대출로 80% 이상 대출 시행으로 실투자금 1억 미만으로 7억 정도의 다가구 투자가 가능하다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경매를 받는데 신탁대출을 받아서 80% 이상 대출을 받겠다. 네. 일단 경매를 받겠다는 얘기네. 경매로 주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가 얼마인지 딱 알죠. 네. 조회하면 다 오잖아요. 있죠. 그리고 리모델링이 됐냐 안 됐냐 정도 가지고 그 가격이 로열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아니면 뷰가 좀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가격은 정해진 거예요. 집을 보러 갈 때는 부동산에서 살 때는 방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인테리어가 이쁘게 됐네. 마음에 들어. 여기 손각이 별로 없겠네. 그래서 이게 5억이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돼 있어. 그래서 좀 조금 비싸더라도 살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가 한 3천만 원 들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올렸어. 5억인데 5억 1,000이래. 괜찮네? 산단 말이에요. 근데 뷰가 좋고 그것도 가서 보면 거실에서 봤더니 레이크 뷰. 그러면 이제 산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그런 기준으로 결정하기는 매우 쉬워요. 그래서 경매를 보면 아파트 같은 거 나오면요, 엄청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경매 공부할 때 아파트가 제일 쉬우니까 아파트 했는데 막 20명씩 붙어요, 20명. 그러니까 낙찰받는 금액을 보면 5억짜리 아파트면 최소한 한 20% 정도 싸야 경매로 사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럴 거면 금매로 사지 뭐 경매로 사? 금매 물건도 그 정도에 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 낭비다 그래도 안 했거든요. 근데 다가구가 이제 경매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아파트랑 틀리게 이게 얼마인지 몰라. 그렇죠? 우리 다가구는 딱 보고 저 건물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파트는 딱 알죠. 근데 건물을 하나 찍고 저거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그럼 저는 분석을 해봐야지. 그러려면 여기에 월세를 얼마 받는지도 알아야 되고 안에 구조가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건지도 작전도 짜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존인지도 중요하죠. 부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못 움직이는 재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들고 어디다 갖다 놓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변수들을 다 분석해서 사야 되는데 그 중에 괜찮다고 하는 게 경매에 나올 확률이 많지 않다는 거야. 많지 않다는 거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가 매물이 경매로 나오면 감정평가해가지고 그 시세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세보다 우린 시세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탁탁 대번에 알아본단 말이야. 근데 건물은 그 시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10% 내리면 좋은 가격인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하기 어려운 게 건물이고 그 다음에 구경할 수 없이 사야 된다는 거지.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매로 도전을 하기가 아파트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해도 좋은데 대신 투자 공부를 잘 해놔야 이것도 살 수 있다는 거지. 이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하는 건 좋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거를 강의하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사는 과정은 부동산에서 살 건지 법원 가서 살 건지를 정하는 것 뿐인 거예요. 하나의 방법론적인 거지 이 수익형 부동산이 좋은지 나쁜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는 기본 베이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길 기준으로 보고 투자해 나가는 게 맞다. 이제 그러면 이제 처음엔 경매였고 두 번째가 질문이 뭐죠? 신탁대출로 80% 이상 대출 시행으로. 그렇지. 신탁대출로 80% 이상 대출 실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 대출이 점점 안 나와요. 다가구 건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수익률이 좋아서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최우선 변제금이 올라가서 그래요. 방빼기라고 들어봤잖아요. 방빼기. 네. 그러니까 방이 3개짜리 집이면 현실성은 없지만 내가 안방에 살고 작은 방 2개를 세줄 수 있는 거야. 네. 이게 방빼기야. 이게 방빼기. 방을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방을 빼버리겠다. 뭐 에어비앤비처럼 옆방을 세줄 수 있잖아. 예전에 내가 살면서 방 하나 이렇게 세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을까요? 지금은 그게 불편하고 옛날에는 그런 걸 감수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안 그죠?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쉐어하우스는 있을 수가 있어. 쉐어하우스 규칙 정해놓고 하는 거는 이때
있대요. 그건 아직도. 근데 그런 논리로 방이 있으면 그 방을 공제한다는 얘기가 방 빼기 공제예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가치가 10억인데 10억에서 60%가 대출이 되는데 거기서 방 빼기를 하면 주는 거지. 방이 많을수록 많이 빼는 거야. 방이 4개면 3개는 세줄 수 있는 거라고 계산하는 거야. 그게 방 빼기 공제인데 원룸 다가구 건물을 사면은 방이 많잖아요. 다 원룸이니까 방이 많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개짜리 원룸을 샀다. 그걸 뭐 5억이나 8억 주고 샀다. 그러면 한 방에 방 빼기를 해야 되는데 방 빼는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예전에는 12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방 빼기 공제라는 게 있어요. 최우선 변제금을 예전에 집값이 300만 원이고 기타 지역 200만 원이었었던 게 1983년도에 개정이 된 거죠. 300만 원, 기타 지역 200만 원이었던 게 세월이 지나 현재는 평택 지역을 봐도 2,300만 원, 서울특별시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만약에 2,300만 원씩 방이 10개다. 그럼 2억 3천이 빠지는 거야. 대출해서. 그게 방 빼기예요. 그러니까 대출해 줄 게 별로 없는 거지, 사실은. 방을 빼고 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고 5천만 원 빼고 나면 방 10개 5억이 빠지는 거야. 70% 대출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방을 빼고 났더니 나오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탁대출 하는 거야. 신탁대출 처음 들어보시죠? 네. 신탁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신탁? 신용을 맡기는 것? 신탁이라는 게 맡긴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럼 뭔가 맡기는 걸 신탁이래요. 근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명의 신탁. 명의 신탁을 줄여서 그냥 신탁 부르는 거예요. 명의를 신탁한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등기권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을 사면 등기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등기를 맡기는 거야. 그러면 매매한 건가요? 아니야. 매매는 안 했어. 등기부등본상 내가 소유주로 돼 있는데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탁한테 이 내 건물을 명의를 맡겨놓는 거야. 애매하죠. 내 건데 내 게 아니야. 그런 게 신탁이에요. 그러면은 맡겨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네 건물을 신탁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까지도 다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게 80%까지 대출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거, 비정상적인 대출인 거지. 그럼 거꾸로 여기서 그러면 내 게 아니죠. 지금 내 걸로 돼 있지만 명의 신탁돼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아요. 보증금은 누가 받아야 돼요? 보증금 주인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탁이 갖고 있어요. 월세는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월세는 소멸되는 거잖아. 보증금은 뭐야? 갖고 있는 예치금이잖아. 예치금.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신탁회사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애매하죠. 그래서 예전에도 여기 평택에 그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주인이 갖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허점을 알게 돼서 전세를 막 빼버려요. 신탁 물건인데. 그러면 주인이 다 받잖아요, 전세금을. 그러면 대부분 다가구는 전세 잘 빼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예전 같은 경우는 건물 가액만큼도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다 뽑아갖고 날랐어요. 그럼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거야? 공인중개사한테 하소연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공인중개사가 실수한 거야. 이거는 집주인한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신탁회사에 줘야 되는 건데 잘못한 거야. 이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이 다 검토해가지고 변호사도 사고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잘못했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가 배상할 수 없으니까 폐업해버린 거야. 자기네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서 문제가 났었던 거야. 그래서 신탁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신탁으로 해서 뭐 더 뽑아낸다면 뭐 대출을 더 일으킨다는 거는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지. 실투자금 1억 미만으로 7억 정도의 다가구 투자가 가능하다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가 대출을 많이 받았고 기존에 전세도 있고 월세에도 보증금이 있잖아. 그것까지 했더니 1억만 갖고도 7억짜리를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좋은 거죠.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부동산인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킨 거잖아. 그러니까 80% 정도의 대출을 받았어. 근데 그게 신탁이 그러면 굉장히 이자를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겠죠. 몰라도 많이 받을 것 같죠, 그냥.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감당해 가면서 내가 받은 월세로 그걸 내고 남겠냐는 거야. 재산세 내고 중개수수료 주고 해서 나한테 과연 한 달에 얼마가 떨어지겠냐는 거야. 건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수익형 부동산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매달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뭘 기대하는 거야? 이 건물이 나중에 오를 거? 오를 거면 오를 만한 부동산, 차익형 부동산을 사는 게 더 낫지. 세입자 관리해가면서 힘들게 사냐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큰 돈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순간 나한테 수익이 돌아오냐는 거야. 그걸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과연 그 중에 1억인 진짜 내 돈일까? 또 이자가 나가는 돈 아닐까? 등기지는 비용이 또 필요할 거잖아. 그 돈을 또 빚내서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도 따져봤더니 1억만 투자했는데 나한테 수익이 200만 원이라도 들어오고 150만 원이 들어와. 그럼 해야죠. 지방에 있는 건물들 사셔가지고 그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사연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지를 크로스 체크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답은 경매로 사는 것도 가능한 거고 이걸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걸려서 어렵다. 그 다음에 신탁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높고 내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것도 다 신탁한테 넘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세입자가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과연 수익이 돌아오느냐가 핵심 키워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한테 지금 제가 답을 질문의 요지가 3단계로 돼 있으니 3단계로 끊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 다 부합한다면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매매하는 것도 신탁을 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경매만 신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매할 때도 신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다 크로스 체크해 가면서 중요한 건 제 투자의 원칙, 첫 번째 원칙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 투자해라. 이 원칙이 맞는지부터 생각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